오래된 골목, 오래된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미야사거리 근처에서 저는 25해를 살았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에서 창문을 열면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걸음뿐이지만 그 공간이 제 삶의 전부였죠. 날이 흐리면 습기가 올라와 이불이 눅눅해지고 여름이면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되곤 했어요. 하지만 이 공간은 제가 남편과 함께 만든 보금자리였으니까요.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구석에 놓인 재봉틀을 바라봅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재봉틀은 미아리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손가락 끝에 바늘이 찔려 피가 맺히던 순간들,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늦은 밤길, 그리고 그 공장에서 처음 만난 남편의 미소까지. 정자씨, 이번에 우리 복지회관에서 울릉도 여행 간대. 같이 갈래? 친구 영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해, 저는 이 골목을 벗어나 어디를 간 적이 없었어요. 미아리에서 울릉도라니 그 거리만큼이나 제 마음도 멀게만 느껴졌죠. 혼자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복지회관 친구들은 모두 부부나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 저만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영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자야, 너도 이제 좀 나가봐. 5해면 충분히 슬퍼했어.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 좁은 반지하에서 벗어나 바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희의 말대로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저만 이 시간에 멈춰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수해 볼게 제 대답에 영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캘린더에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다가오는 여행의 날짜를요.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두려웠지만 처음으로 이 반지하 방 밖의 세상을 향한 기대감이 생겨났어요. 이제 다가올 여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며 오래된 옷장 속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방 안에는 남편과 마지막으로 다녀온 여행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잠시 숨이 멎는 듯한 아픔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안고 한 발짝 내디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 당일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짐을 싸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반은 여기에 반은 어딘가 먼 곳에 있었어요. 옷가지를 몇 벌 챙기고 약통을 넣은 뒤 마지막으로 서랍을 열어 남편의 사진이 담긴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죠. 마치 다녀와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신 없이 가는 첫 여행이에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스카프도 넣었어요. 남편이 제 생일에 선물했던 하늘색 꽃무늬가 그려진 스카프였죠. 한 번도 매지 않고 보관만 했던 그 스카프는 이제 제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5해 동안 이 반지하 방은 제 전부였습니다. 좁고 습하지만 안전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안전함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두렵고도 설렜습니다. 복지회관 앞에서 관광버스를 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만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죠. 영희는 남편과 함께였고 다른 동네 친구들도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그래도 영희가 가끔 뒤돌아보며 웃어주었기에 외로움이 조금은 달래졌어요. 울릉도는 처음이세요? 옆자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한 중년 여성이 와서 앉았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네는 그분에게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이에요. 사실 어디든 가는 것이 오랜만이라. 말끝을 흐렸지만 그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낯선 이와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버스는 울릉도행 여객선이 기다리는 항구를 향해 달렸어요. 배에 오르는 순간 처음 보는 바다의 푸르름에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이루는 하모니가 제 귀를 가득 채웠어요. 이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배에는 처음 타시나 보네요. 조심하세요. 누군가 제 짐을 받아주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삶에 찌든 듯한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관광 안내 명찰에는 유기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짐을 들어주는 그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이미 다른 관광객을 도우러 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출발하고 육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미아리의 낡은 골목을 벗어나 저는 지금 바다 위에 있다고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었죠. 울릉도에 도착한 첫날 저녁, 숙소 근처 마을회관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희가 제 팔을 끌며 정자야, 우리 가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피곤함을 핑계로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내심 궁금했습니다. 이 섬에서의 첫밤, 어떤 음악이 흐를지. 마을에 가는 소박했지만 따스한 조명 아래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어요. 관광객들과 현지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죠.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갑자기 무대 위로 익숙한 얼굴이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제 짐을 들어주었던 그 가이드, 유기태였어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유기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가 기타를 꺼내들자 관광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아무도 그가 노래를 부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첫 음이 울리고 그의 목소리가 회관을 채웠습니다. 그대 떠난 이 길에 꽃이 피고 바람이 불어도 나는 그대를 기다리네. 알 수 없는 먹먹함이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그의 노래는 마치 제 이야기 같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얼마나 많은 계절을 혼자 보냈을까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는데 문득 옆에서 누군가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유기태였어요. 노래를 마치고 어느새 제 옆에 와 있었던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노래 제 아버지가 좋아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불러드렸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유기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슬픔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거울 속에서 마주치는 그 슬픔과 닮아 있었죠.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겨우 그 말을 건넸을 뿐인데 유기태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는 잠시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울릉도의 밤하늘, 계절마다 달라지는 바다색, 그리고 이 섬에 살게 된 이유까지.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찾아 이곳에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며칠의 여행이지만 이 시간이 제게 무언가 다른 것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았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마치 남편이 저 별들 사이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 참 예쁘죠? 문득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유기태가 서 있었어요. 그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기분이 어떤지 느꼈어요. 그것은 외로움이 조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울릉도의 해안을 따라 트레킹을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고 파도 소리는 자장가처럼 귓가를 간지렸어요.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은 온통 파란색이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듯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운이 좋으시네요. 보통은 안개가 많거든요. 앞서 걸어가던 유기태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의 시선이 제 발에 머물렀습니다.
트레킹화가 아닌 평범한 운동화를 신은 제 모습이 걱정스러워 보였나 봐요. 조심해서 걸으세요. 돌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제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유기태였죠. 그의 손길은 강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목이 살짝 아팠어요. 유기태는 제 상태를 살피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 여기 바위에 앉아보세요. 그렇게 저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어느새 저희만 남았어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어느 동네에 사세요? 유기태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보통 미아리라고 하면 사람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곤 했거든요. 미아리에 살아요. 오래된 동네죠. 아, 미아리요? 저도 젊었을 때 그 근처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었습니다. 참 정이 가는 동네였죠. 놀랍게도 유기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미아리의 좁은 골목길과 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미아리요. 옛날엔 다들 이상하게만 보더군요. 난 그냥 거기서 살았을 뿐인데요. 유기태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바다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전 울릉도에 숨으러 왔죠. 그런데 숨을수록 더 외롭더군요. 그의 솔직한 마음이 제게 닿았습니다. 저도 어쩌면 반지하 방에 숨어 지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시선을 피해 그리고 아픔을 피해 숨어 있었던 것처럼요. 학교 선생님이셨다고요? 네, 중학교 역사교사였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하고 나서 서울 생활이 버거워져서 이곳으로 왔어요. 처음엔 잠시 머물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섬 사람이 다 되었네요. 그의 미소는 쓸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런 미소를 본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지었던 그 미소와 닮아 있었죠.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5해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 후로는 집에만 있었죠. 이번이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에요. 말을 마치고 보니 제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기태는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볼까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유기태는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고 때때로 제 팔을 잡아주며 길을 안내했어요. 그의 배려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참 낯설고도 편안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후에도 바다의 출렁임이 제 몸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울릉도의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울 반지하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크고 밝은 달빛이었죠. 그 빛에 이끌려 저는 여행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영희가 출발 전에 준 여행자 노트였어요. 정자야, 여행에서 느낀 것들을 적어봐. 그러면 나중에 추억이 될 거야. 그때는 그냥 바다만 두었는데 오늘은 왠지 뭔가를 적고 싶어졌습니다. 펜을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써내려갔어요. 오늘 바다를 보았습니다. 파란색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어서 2번째 문장, 3번째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트레킹 중에 넘어졌던 일, 유기태가 건네준 손수건, 그와 나눈 대화들. 글을 쓰다 보니 오늘 하루가 얼마나 많은 일들로 가득 찼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낯설고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나서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이 63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봄바람이 불어온 것 같아 기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바닷가 쪽에서 누군가 홀로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기태였습니다. 그는 바위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작은 돌을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유기태도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그는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답했죠. 멀리서 보이는 그의 미소가 달빛처럼 따스했습니다. 다시 노트로 돌아와 몇 줄을 더 적었어요. 내일은 어떤 풍경을 볼까? 어떤 대화를 나눌까? 설렘과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수첩을 덮고 베개에 누우니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죄책감이 살짝 스쳤지만 이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게 말했었죠. 정자야, 넌 더 많은 걸 볼 자격이 있어. 세상은 넓고 아름다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당신만 있으면 충분해요라고 답했었는데 이제야 그의 말뜻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달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오늘 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는 어쩌면 남편과 유기태가 함께 바닷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바닷가에서 유기태는 작은 돌에 글자를 새기고 있었어요. 그 돌에는 정자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유기태는 그 돌을 주머니에 넣으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따뜻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울릉도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이 채워졌어요. 아침 일찍 숙소를 정리하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유기태가 관광객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보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가방을 모두 싸고 로비로 내려가니 영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자야, 어제 못 본 것 같아서 걱정했잖아. 트레킹하다 다쳤다면서? 영희의 관심에 고마우면서도 왠지 유기태와의 시간을 다른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제 작은 비밀 같았습니다. 조금 삐끗했을 뿐이야. 괜찮아. 짧게 대답하고 아침 식사 자리로 향했어요. 테이블에는 다양한 울릉도 특산품으로 만든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징어 요리, 취나물 무침,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명이나물 된장국이 있었죠.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이라 잠시 가슴이 아려왔어요. 된장국이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제 옆에 유기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따뜻한 미소로 국그릇을 제게 권했어요. 저는 조심스레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과 나물의 향긋함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 나물은 울릉도에서만 자랍니다. 떠나시기 전에 꼭 맛보시길 바랐어요. 아침을 먹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인지, 울릉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묘하게 이별에 관한 얘기는 피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는 듯 했습니다. 배에 오르기 위해 항구로 향하는 버스 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울릉도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 섬에 온 지 불과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왠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헤어지는 것 같은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항구에 도착하자 모두가 분주하게 짐을 챙기고 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기태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느라 바빴고 저는 그를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막상 연락처를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만남은 여기서 끝나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에 오르는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유기태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돌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별 선물입니다. 울릉도의 돌인데 제가 정자 씨 이름을 새겼어요. 돌을 받아들고 보니
정말 제 이름이 정성스레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된 인사조차 하지 못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배가 출발 신호를 울렸고 저는 급하게 배에 올라야 했습니다. 연락처를 물어볼까 했지만 결국 마음을 접었어요. 떠나는 배 위에서 유기태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도 끝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죠. 점점 작아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묘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아리의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예전보다 더 밝게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창문을 더 자주 열어둬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울릉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남편의 옷가지들, 거실 한켠에 놓여있던 낡은 가구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제 일상에도 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문득 집 앞 작은 화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잡초만 무성했던 그곳에 무언가를 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꽃집에 들러 봄꽃 모종을 몇 개 샀어요. 펜지, 데이지, 그리고 제비꽃까지. 작은 화분들을 안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어르신들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정자씨 웬 꽃이요? 집에서 키우려고? 이웃집 할머니가 물으셨고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집 앞에 좀 심으려고요. 골목이 밝아질 것 같아서요. 그러자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했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왜일까요? 울릉도에서 본 들꽃들이 생각나서? 아니면 누군가 걸어올지 모르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이유를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누군가 걸어올지 몰라서요. 솔직한 대답에 할머니는 한참을 웃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정자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나 보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저 미소로 답했죠. 화단에 꽃을 심는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흙을 만지고 작은 생명을 심고 물을 주는 과정에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제 인생에도 새로운 씨앗을 심는 기분이었죠. 작업을 마치고 만족스럽게 바라보는데 문득 유기태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준 돌멩이를 꺼내 화단 한가운데 놓았어요. 이제 제 이름이 새겨진 울릉도의 돌이 미아리 골목의 꽃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복지회관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영희와 다른 친구들이 울릉도 여행 이야기로 꽃을 피웠죠. 하지만 저는 유기태와의 시간은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비밀 같았어요. 정자야, 너 울릉도 다녀오더니 달라진 것 같아. 더 밝아 보여. 영희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받아넘겼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어요. 네, 저는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창문을 다시 열었으니까요.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멀리서 눈에 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모습이 확실해졌습니다. 유기태였어요. 그는 미아리 골목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고 있는 듯 했어요. 유기태를 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그가 정말 여기 제 일상의 공간에 서 있다니. 그는 저를 발견하곤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자씨,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그의 목소리는 울릉도에서와 같았지만 미아리의 좁은 골목에서 듣는 그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몇 걸음 더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복지회관에 전화해서 알아냈어요? 실례였다면 사과드립니다. 유기태는 한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것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편으로 엽서를 보냈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그제서야 생각났습니다.
화단을 가꾸느라 우편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 유기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직접 드리는 선물입니다. 울릉도 특산품이에요. 봉투 안에는 명이나물차와 생강과자가 들어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선물을 준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유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릉도 일정이 잠시 비어서요. 그리고 정자 씨가 알려주신 미아리 골목이 궁금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며 저는 이곳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오래된 분식집, 기울어진 담벼락, 그리고 제가 남편과 함께 걸었던 추억의 장소들까지 말하다 보니 이 골목의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유기태는 새로 심은 화단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와, 꽃이 참 예쁘네요. 언제 심으셨어요? 오늘요. 골목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그러다 문득 자신이 준 돌멩이가 화단 가운데 있는 것을 유기태가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 제 마음이 살짝 떨렸습니다. 반지하 집으로 유기태를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차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유기태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좁고 낮은 천장, 작은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빛, 그리고 오래된 가구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유기태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집이네요. 정자 씨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차를 마시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기태는 서울에서의 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주었고, 저는 복지회관에서의 새로운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유기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독도로 가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실래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초대였습니다. 좋아요. 가고 싶어요. 저의 대답에 유기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집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 골목에는 따스한 황금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 골목, 처음엔 참 무서웠는데 누가 옆에 있으니 봄길 같네요. 제 말에 유기태는 살며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따스함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뒤로는 반지하 창문에 놓인 화분들이 햇살을 바닥잇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삶은 화려한 곳에서 피고 누군가는 골목 끝에서 조용히 피어납니다. 저는 오늘 그 골목에서 다시 꽃이 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